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연 것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NS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고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 시대를 개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 종료를 재차 못 박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을 추진하면서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서울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 정비 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 시대를 개막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과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도 함께 올리며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 경제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 4차례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부동산 정상화가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올리면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설탕 부담금 관련 이슈들도 SNS를 통해 직접 글을 올리면서 좀 정책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SNS를 굉장히 친화적으로 활용하시는 모습은 예전부터 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시대 변화에 따른 쌍방향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사실 지난 보수 정권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불통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명박산성이라고 하죠. 차벽을 쳤던 일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점심을 혼자 드신다고 할 정도로 불통 이미지가 강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말할 것도 없죠. 본인이 원치 않는 언론사는 이제 비행기에 태워주지도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불통 이미지는 사실 그 자체로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어떤 정책 결정이나 국정 운영이 구중궁궐에서 밀실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루어진다. 비선 실세가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무회의도 생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소신을 국무회의 생중계뿐만 아니고 SNS를 통해서도 수시로 강조를 하면서 나는 의중이 이렇다라는 것을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어필을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한 본인의 자신감이나 의지, 결단력도 표현하는 절차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좀 보여주고 시대 변화에 따른 소통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너무 쉽게 보면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상화보다 훨씬 쉽다고 했는데 그렇게 쉬우면 역대 정권에서 왜 못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런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 그 이규현 홍보 소통수석도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시감이 들어요. 2017년 8월 3일에 김수현 청와대 그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집할 기회를 드리겠다. 당시에 내년 4월은 2018년 4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서울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폭등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다 경험을 하셨거든요. 부동산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 6만 호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재탕이고 또 지금 시장의 수요에 맞지 않는 것이고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엄포만 놓는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진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기 이전에 실질적인 성과로서 말씀을 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부동산 정상화가 그렇게 쉬우면 왜 아직도 못했냐라고 비판을 쏟아냈고요. 장동혁 대표는 SNS에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 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성한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이것은 재탕, 엉뚱, 그리고 어느 세월에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 재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서울은 3만 2천 가구예요.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그중에 2만 8,600가구입니다. 근데 그중에 3분의 2인 19,300가구에 대한 것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때 이미 공급 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020년 8월에 나왔으니까 5년 반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이 태릉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을 영끌해서 재탕을 했는데 이게 과연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엉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공공청사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 1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행 규제상 이 공공청사를 재개발하면은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이에요. 그런데 임대 물량을 공급하면 이건 매매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핀트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가 어느 세월입니다. 지금 과천 경마장 부지를 그 옆에 있는 방첩사 부지하고 묶어서 9,800가구 정도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 경마장이 어디로 가는가? 경마장 가는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는가라는 것인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엄포만 놓을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야당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이게 현실화가 과연 가능한지 좀 의문이 따라붙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경제, 특히 부동산은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정책 당국이 얼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 신호를 보고 미세한 신호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중에 뒤에 보면 기사 링크 2개가 달려 있는데 예. 이제 하나는 수요에 대한 링크고 두 번째는 공급에 대한 링크예요. 사실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급 확대를 이미 선언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공급 정책은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굉장히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출범한 정부에게 왜 공급 확대를 지금까지 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당치가 않고요. 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인허가라든지 주택 공급이 늦어진 것이 지금 와서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공급 확대 관련해서는 이번 1월 29일 대책뿐만 아니고 지난 9월 7일 대책에서도 수도권에서 140만 호 가량의 공급을 약속을 했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의 일환으로 오늘 기사를 SNS로 올린 것인데 사실 현재 국민의힘 지자체장 측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역들이
어떤 갈등이나 불화 이런 것들을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공급 정책에 잘 협조하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공급에는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공급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예.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수요에 관한 기사였죠. 그러니까 정부가 세제 개편안 등 이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수요가 주춤하면서 이제 가격이 잡히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였는데 마찬가지로 투기적인 수요 억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선거를 앞두면 표를 의식해서 수요 억제책을 과연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구심들이 잘 잡히지가 않으면 괜히 더 투기적인 수요를 단기적으로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무마하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재명은 할 수 있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의지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짧게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R114라는 곳을 인용해서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기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가장 공신력 있는 시세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시세일 겁니다. KB부동산 시세는 51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번 달 25일 보도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으로는 52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서울 집값이 정확하게 어떤 현황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인 인식을 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 달성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반드시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데 발언의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집값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0.31%가 올랐어요. 네. 4주 연속 상승폭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연율로 환산하게 되면 17%가 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평균 17%가 넘게 되면 사실 지난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서울 집값보다도 더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주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점은 뭐냐?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공급을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제 2022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없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못을 박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일단은 이제 정부의 큰 흐름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산시장, 주식이나 이제 어떤 투자 쪽으로 유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5,000선 넘어섰죠. 맞아요. 장중 5,300까지 올랐고 다음은 코스닥이라고 해서 1,000스닥을 넘어서 지금 1,500 내진 3,000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동력을 굉장히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5,000 달성보다도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경제 정책의 어떤 자신감이면서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 대한 어떤 최후 통첩성 경고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2022년부터 5월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중과세가 지금 매년 유예가 돼 왔어요. 네. 기존에 이제 보통 양도소득세는 최저 6%에서 45%지만 그러나 이제 5월 10일 이후가 되면 이게 복귀가 되게 되면 3주택자의 경우에는 플러스 30%가 더해져서 75%. 거기다 지방세 10%를 더하게 되면 82.5%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 12개 규제 지역 내에서 5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했는데 양도 차익이 한 10억 원이다. 러프하게 계산하게 되면 8억 2,500만 원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집을 내놔라라는 이제 압박인데요. 과연 이제 부동산 정상화를 둘러싼 이제 대통령이 이런 압박 메시지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 부담을 느낀 금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하더라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제가 개편 가능성 언급한 이후에 네. 서울에서 일부 이제 급매물들이 나왔다, 소폭 하락했다라는 기사까지 링크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아마 이제 불법 개국 정배했던 문제,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정상화 사례를 예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주택 매도를 미뤄왔던 다주택자는 고민하게 돼요. 네. 다주택이라는 게 세 채 이상, 두 채 이상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과연 5월 9일 이전에 세제혜택을 바꿔서 주식을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야,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라고 보고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사전에 증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를 놓고 이제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양도세가 아까 얘기한 3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규제 지역 내에서는 82.5%라고 하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세액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월 9일이라고 하면 오늘 벌써 1월 말입니다. 촉박해요. 맞아요. 네. 당장 한 뭐 100일 이내 집을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규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사는 분도 자금 출처 반드시 입주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또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한두 달여 정도 이 시점은 좀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좀 자금 여력이 좀 급하다, 대출이 많이 끼고 있다라는 부분은 갖고 있는 주택들 가운데 조금 수도권에서 좀 멀어진 그런 주택을 좀 일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좀 한꺼번에 쏟아질 거냐? 그러지는 않고요. 네. 물론 뭐 일부 1일 2억 이상 강남에서 이제 호가가 많이 떨어진 매물들이 출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공급 이제 축소,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그렇고요, 내후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주택자들이 이런 엄포성 경고에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 하나 더 있습니다. 용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46곳에 6만 호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지자체와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부의 공급 정책, 시장 안정에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무주택자라고 하면 지금 나왔던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6만 가구 입지가 극강입니다. 네. 용산 다들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판교도 있습니다. 판교는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까지 돼 있고, 과천은 지난해 서울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여기 지금 6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언급됐던, 개발이 추진됐던 것이거든요. 6년 동안, 그 5년 동안 지금 개발이 안 됐던 곳에 다시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개발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특히나 지자체와의 이제 갈등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나온 것들이 전부 공공주도의 이제 착공이거든요. 착공 건수 기준 6만 호 가운데 1만 호의 경우에는 노는 땅, 공공부지 내지는 이제 노후된 이제 청사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청년과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하겠다라는 로드맵인데, 가장 큰 게 아마 이제 속도전일 텐데 과연 지자체들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나 용산정비창의 경우에는 과밀도 논란, 국제정비지구에 걸맞지 않게 6천 가구, 8천 가구는 마지노선을 서울시가 정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1만 가구 이상을 이제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태릉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릉은 이제 녹지부지가 더 들어가는데 당초 1만 가구에서 6,800가구, 오히려 좀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환경평가, 또 유네스코 사회 이제 이 문화 대상이기 때문에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때 좀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만에 하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정부의 의지대로 로드맵대로 간다 하더라도 첫삽 뛰는 게 내년 2027 첫삽 뛰는 게 강서구에 있는 군부대 네. 800, 900 정도 가구 외에는 대부분 2029, 2030년이에요. 근데 2030년에 첫삽을 판다고 해서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 기간까지 아파트는 그렇죠. 적어도 5년, 네. 내지 7년 걸려. 그러면 지금 집을 가장 많이 사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서울에서. 빚내서 집 사는 분들 30대 분들이에요. 30대 분들이 전체 집 매수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정부의 로드맵을 믿고 기다려줄 것인가. 그래서 앞서 지자체와 얼마나 협의가 빨라지는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쨌든 단기 공급은 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공급책을 얼마나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이게 달렸다고 봅니다.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과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에 좌파식 땜질 처방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입주까지 5, 6년이 걸리는 데다 민간 공급을 위한 재개발 규제 완화는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공급을 추진하다 실패한 전례가 있고 고가 지역 위주라 결국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볼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조하며 부동산 이슈를 고리로 여론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선호도 높은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한 고심의 결과라고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목리를 그만 부리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투기 광풍과 자산 양극화로 이어질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장 주자들도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혹시나 서울시장이 되면은 정부와 협력해서 용산 쪽에 좀 더 추가적인 주택을 좀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충남 대전과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을,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통합법을 각각 발의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을 두고 지자체와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현장과 시민들 사이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6만 호 공급 골자에 129 대책을 발표하며 젊은 층을 강조한 정부. 판교 신도시 두 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이에 대한 2030 세대들의 반응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아져도 쉽게 청년들이 모두가 혜택을 받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만호 투입 구상을 밝힌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두고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젊은 분들이 유입이 돼서 좀 더 활기차게 이렇게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저도 너무너무 환영을 하고. 탈바꿈할 동네를 오래 기다렸던 인근 주민들은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체와 기반 시설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또 세대수가 늘어나면 학교 부지 만들고 뭐하고는 절차 밟으려면 그것도 또 몇 년이에요. 과거 주민 반발로 공급이 무산됐다가 이번에 6,800호를 짓겠다는 태릉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여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난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정책이 결정돼서 실행되면 공동을 떠나야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이젠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할 때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극소수를 위한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걸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국민들의 주택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번 공급 대책을 두고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까지 거센 상황에서 정부의 129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